다른 나라에 여행을 가시면 몇 나라에선 사각기둥 전봇대가 있대요. 사각기둥 전봇대보다 원기둥 전봇대가 만들기가 훨씬 더 어렵다고 해요. 요즘은 특히 도시 부분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전봇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바로 그 이유가 저도 돌아가신 아버지의 무덤에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과연 저 무덤 속에 있는 것이 아버지일까? 아버지의 인생에 대한 정보는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선 사라졌을 수도 있죠. 양자역학의 유니터리라는 특성을 생각하면 어쩌면 아버지가 살아있던 이 모든 증거는 우주 전체에 여전히 아로새겨져 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는 그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예,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입니다. 범준의 물리다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물리학자들이 어떻게 살펴보는지 물리학자의 시각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자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봇대예요. 여러분은 혹시 길을 지나가다가 전봇대에 대해서 어떤 궁금증을 가져보셨나요? 먼저 전봇대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전봇대는 둥근 원통, 원기둥 모양입니다. 아니, 왜 전봇대는 원기둥의 모습으로 만들까요? 사각형 전봇대는 그러면 왜 우리가 쉽게 볼 수 없을까요? 생각해보면 사각기둥과 원기둥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각기둥은 원기둥에 비교하면 공기의 저항력이 상당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이 길 위를 달리는 자동차의 모습을 보면 현대의 자동차들은 대부분 둥글둥글 유선형의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원기둥 모양의 전봇대가 사각기둥 모양의 전봇대보다 공기의 저항력이 작아서 바람이 불어도 쉽게 원기둥 전봇대는 흔들리지 않는 거죠. 사각기둥 전봇대라면 바람이 불어오는 사각형 면의 반대쪽 면 뒤로 굉장히 큰 와류, 소용돌이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와류가 만들어지면 그곳의 압력이 낮아집니다. 그러면 전봇대가 바람을 맞서고 있을 때 자신의 뒷부분은 압력이 작으니까 그쪽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바람이 불 때 원기둥 모양의 전봇대보다 사각기둥 모양의 전봇대는 더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기둥 모양의 전봇대가 당연히 장점이 있죠. 한편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가시면 어떤 몇 나라에선 사각기둥 전봇대가 있대요. 그곳이 뱀이 많은 곳인가 봐요. 뱀이 전봇대를 기어오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각기둥 모양으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큰 근거가 있는 주장은 아닌 것 같고요. 사각기둥 전봇대보다 원기둥 전봇대가 만들기가 훨씬 더 어렵다고 해요. 콘크리트와 철근을 넣어서 먼저 둥근 모습의 반죽을 만들고요. 원기둥 모양의 전봇대를 만들 때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빠르게 회전시킨대요. 회전시키다 보면 바깥쪽으로 원심력이 작용하잖아요. 높은 압력이 작용해서 치밀한 밀도를 갖고 있어서 더 튼튼한 그런 원기둥 전봇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각기둥 전봇대를 만드는 곳은 원기둥 전봇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공정 그리고 기술이 부족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원기둥 전봇대가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 솔직한 제 생각입니다. 전봇대는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웬만해선 잘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전봇대 아랫부분이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의 16m 정도 되는 높이를 갖고 있는 전봇대의 경우에는 땅 밑으로 약 3m 정도까지 전봇대가 박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바람이 불거나 어느 정도의 약한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이유인 거죠. 전봇대에 번개가 치면 당연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봇대에는 필회기라는 장치가 있어요. 필회기 혹은 필회침 같은 이런 장치는 번개를 피하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그곳에 치도록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번개가 그곳에 닿으면은 땅 속으로 이 접지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번개가 쳐도 그때 만들어진 전류가 땅 속으로 쉽게 사라지게 됩니다. 필회침이 없다면 오히려 우리가 지키고 싶은 부분에 번개가 쳐서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전봇대의 필회기에 번개가 치는 것은 따라서 전봇대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전봇대의 필회침, 필회기 부분이 아니라 전선 부분에 번개가 치면 사실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선에 번개가 떨어지게 되면 갑작스런 이 과부하로 인해서 전선이 부서지기도 하고요. 그런 이유로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어서 번개는 전봇대의 필회기에 맞는 것이
전선에 맞는 것보단 훨씬 더 안전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봇대에 걸쳐져 있는 전선을 보면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전선들이 놓여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위험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름의 규칙을 따라서 여러 전선들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가장 높은 층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번개로부터 전봇대를 지킬 수 있는 피뢰 장치, 그리고 접지선이 연결되어 있고요. 바로 아랫부분은 이제 더 높은 전압을 갖고 있는 전력이 송신되는 케이블이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는 그렇게 높은 전압을 사용하진 않죠. 그러니까 전봇대 안에 아마 다 보셨겠죠? 이렇게 우리가 변압기라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모습으로 그런 변압 장치가 바로 그 고압 송전선 아래에 설치되어 있고요. 이렇게 전압을 낮춘 전력을 가정으로 공급하는 저압선이 이 변압기 아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낮은 부분에는 요즘은 전기를 수송하는 케이블뿐 아니라 뭐 인터넷 연결 케이블 혹은 뭐 전화 통신을 위한 케이블 같은 것도 설치되어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전봇대 하나에는 여러 용도를 갖고 있는 여러 전선이 얽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나름의 규칙을 따라서 설치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특히 도시 부분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전봇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바로 그 이유가 최근에는 전선, 전봇대 같은 것을 땅에 매립하는 일이 더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전선의 지중화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땅속으로 전력 수송 케이블을 설치하는 이유가 있죠. 예를 들어 아주 강한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번개가 치거나 혹은 일하시는 분이 잘못 실수로 사다리를 옮기다가 전선에 닿거나 이런 여러 가지 위험이 있을 수 있어서 땅속에 전력 수송 케이블을 매립하는 것이 사실 더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건 분명합니다. 점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지중화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더 확산되고 있는데요. 지역별로 좀 편차가 있긴 한데요. 현재 서울은 60% 정도 수준의 지중화가 이미 이루어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편 새로 만들어지는 어떤 신도시라든가 그런 곳은 요즘 100% 처음 도시를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지중화 100%를 목표로 해서 전력 수송 케이블들이 땅속에 이미 설치되고 있죠. 이렇게 땅속의 모든 전선을 지중화하면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게 일단 돈이 많이 들고요. 땅속에 이 전선을 매립하는 비용이 늘어나고요. 또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겼을 때 수리를 하거나 전선을 보수하거나 하는 것은 사실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거나 하는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땅속에서 위험이 발생해서 그거를 고치기에 더 어려워지는 문제는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뭐 어떤 강한 바람이라든가 번개라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이동하다가 잘못해서 누전이 되거나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는 지중화가 장기적으로는 더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방법인 건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도시 환경에서 보는 것들은 전봇대라고 하고요. 먼 야외 같은 곳에 보면 대규모의 송전탑이 있죠. 송전탑은 전봇대와 달리 굉장히 높은 전압의 전력을 수송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송전탑은 가능한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지 않는 어느 정도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크게 안전을 해치지 않는 그런 곳을 선정해서 송전탑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송전탑은 이렇게 높은 산 위에 송전탑을 설치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고 해요. 그 높은 탑에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는 거 보면 놀랍잖아요. 이거 저 큰 송전탑을 어떻게 저기까지 가지고 갔을까? 당연히 송전탑을 만들어서 산꼭대기에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송전탑에 사용된 여러 부재들, 재료들을 산 위로 먼저 옮깁니다. 화물차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종의 케이블카 같은 삭도 장치를 이용을 해서 이동하기도 하고요. 그런 방식으로도 이동이 어려울 때는 심지어는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먼저 여러 자재들을 산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송전탑을 아래에서부터 위로 쌓아 올리게 되는 방식으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송전탑을 올릴 때는 바람이 불거나 해서 쓰러지면 정말 큰 문제잖아요.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단단한 기반 설비를 먼저 하고요. 그 위에 차곡차곡 부재들을 이용을 해서 탑의 모양으로 송전탑을 건설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전봇대에 관련된 몇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사실 전봇대뿐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매일같이 맞닥뜨리는 것들 중에는 물리학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런 방식으로 일상을 물리학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에 관계된 재밌는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나는 물리학으로 세상을 다르게 본다.
라는 아주 재미있는 책인데요. 제가 이 책에 추천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추천사를 쓰면서 꼼꼼히 읽어봤는데요. 사실 책을 보면서 혼자 굉장히 많이 웃었어요. 아, 맞구나. 물리학자들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보지 하고 공감을 하면서 이분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물리학자들의 독특한 시각이 있거든요. 세상을 보는 그런 시각을 내보면서 낄낄거리면서 이 책을 읽다가도, 이 책에 특히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저자가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담담히 서술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선 저도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깊은 감동과 공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재밌으면서도 의미도 있는 아주 좋은 책이라고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의 앞부분에 보면 어떤 꼭지가 있냐면요, 물리학자의 놀라운 일상이라는 꼭지가 있어요. 제가 이 꼭지 제목을 보면서 떠올린 책이 있습니다. 어느 물리학자의 일상이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나라에서 번역 출판된 데라다 도라히코라는 100년 전에 살았던 일본 물리학자의 수필집이 떠올랐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물리학자 저자가 데라다 도라히코의 어느 물리학자 일상에서 영향을 굉장히 받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데라다 도라히코라는 분은 아마도 읽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나는 고양이로 쏘이다 라는 일본의 근대 문학에서 엄청나게 큰 발자취를 남긴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저자가 나스메 소세키라는 분인데요. 이 나스메 소세키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데라다 도라히코의 어느 물리학자의 일상도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저자가 느끼는 어떤 슬픔 같은 것들을 굉장히 절제된 문장으로 표현해요. 저는 그 절제된 표현이 훨씬 더 저는 감동적이었어요. 예를 들어 앞부분에 도토리를 주우면서 기뻐하는 아내의 얘기가 잠깐 언급됩니다. 근데 아내가 사실 죽었거든요. 아내의 죽음을 너무나도 짧게 표현해요. 도토리를 주우며 기뻐하던 아내는 이제 없다. 그리고 그냥 그 부분이 끝납니다. 저는 이렇게 짧은 표현에서 이 저자가 갖고 있던 슬픔 같은 걸 굉장히 크게 느낄 수 있어서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문장이기도 해요. 저자의 마음에 대한 담담한 고백과 슬픔 같은 것들을 잘 표현한 책이면서도 오늘 소개하는 이 책, 나는 물리학으로 세상을 다르게 본다처럼 데라다 도라히코가 맞닥뜨린 일상에서의 궁금증 같은 거를 물리학자 저자가 굉장히 기발한 방식으로 솔직하고 담담하게 잘 표현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나는 물리학으로 세상을 다르게 본다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전에 이 책을 읽으실 때 꼭 처음 등장하는 들어가며 부분을 꼭 읽기를 당부드려요. 여기에 보면 저자의 유머 감각이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뭐라고 할까요? 그 약을 사면 여러분이 거기 복약하는 방법 같은 거에 대한 주의사항 같은 게 적혀 있잖아요. 그런 내용으로 이 책을 소개해요. 물리학으로 인해서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이 책을 읽기 전에, 저자가 복용으로 표현해요. 이 책을 복용하기 전에 서점과 한번 상의해라 라는 재미있는 얘기가 있고요. 또 약 설명을 보면 부작용 설명도 있잖아요. 이 책을 읽어서 여러분이 가질 수도 있는 부작용이 이런 거예요. 이과 전문 용어를 남발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혹은 이과를 혐오하는 것이 더 심해지는 부작용도 가능하다. 만약에 이런 부작용이 느껴질 때는 즉시 이 책을 읽는 걸 멈춰라 라고 당부합니다. 당연히 이것도 즉시 복용을 멈춰라 라고 들어가며 부분에선 이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이 책의 이 앞부분 소개글에서 제가 정말 재밌게 읽은 부분은 뭐였냐면, 이 책은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라고 책의 소개를 마쳐요. 보통은 약을 보면 어떻게 적혀 있나요?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라는 당부가 적혀 있잖아요. 근데 이 저자는 당부합니다. 꼭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사실 저는 물리학자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 저자가 들어가면 부분에서 이미 물리학자인 사람은 복용 전 서점에 상의해라 라는 당부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물리학자니까 이 책을 읽기 전에 좀 고민했어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하면서 읽었는데요. 사실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저자가 일상을 물리학의 시각으로 보는 저자의 독특한 시각에 저도 굉장히 크게 공감을 할 수 있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기술한 부분에선 굉장히 큰 감동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물리학으로 보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얼마나 경이로운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멋진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챕터 2, 제가 재밌게 본 몇 가지 주제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붐비는 버스를 피하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얘기가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한 데라다 도라히코의 어느 물리학자 일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어느 물리학자의 일상에 보면 데라다 도라이코가 매일같이, 그때는 버스도 아니고 전차예요. 100년 전이니까요. 전차를 매일 타면서 기록을 해요. 첫 번째 버스는 사람이 진짜 많았다. 두 번째 버스는 사람이 적었다는 걸 표로 작성을 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데라다 도라이코가 어느 물리학자의 일상에 실었던 그 표가 이 책에도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데라다 도라이코의 고민을 이 책의 저자는 더 명확하게 수학적으로 설명하거든요. 혹시 수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수학적 유도를 꼭 보세요.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게 내가 있는 이 정류장 앞에 버스 정류장이 몇 개 있었는지에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한다라는 수학적 증명이 이 책에 수록되어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 쉽게 짐작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원래 와야 될 버스가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버스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먼 정거장에서 버스가 오는데 늦어졌어요. 그러면 늦어지니까 그 다음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늘어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버스가 더 오랜 시간을 그 버스 정류장에서 지체하게 됩니다. 그 다음 버스 정에 있던 사람들은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만 버스가 오니까 더 많은 사람이 버스 정류장에 기다리게 돼요. 따라서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앞에 정류장이 늘어날수록 점점 더 버스가 늦어지는 시간이 지수함수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럴 때 여러분도 이런 경험 갖고 있을 게 분명하거든요. 그때 이 저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팁을 알려줍니다. 기다리세요. 지금 오는 버스가 10,000원 버스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다음 버스는 곧바로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버스를 타지 말고 그냥 보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점점 늦어져서 점점 많은 사람이 탄 버스 뒤에 따라오는 버스는 쫓아봤더니 이젠 앞차가 많은 승객을 이미 태우고 출발했잖아요. 기다리는 사람의 숫자가 적어요. 그래서 10,000원 버스 다음에는 손님이 적은 버스가 올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근데 기억하세요. 10,000원 버스가 오는 걸 보면 타지 마시면서 그 다음 버스가 얼마 뒤에 오는지 보세요. 곧바로 온다. 그러면 이 버스 보내고 그 다음 버스를 타면 대부분 여러분이 앉아서 편하게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저도 물론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거든요. 집은 수원인데요. 서울에 올 때는 운전을 거의 한 번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을 정말 활발히 이용하다 보니까 지하철 탈 때도 많고 버스 탈 때도 많습니다.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지하철을 기다렸어요. 근데 10,000원 지하철이에요. 근데 보니까 요즘 지하철역에는 다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 지하철이 바로 한 정거장 뒤에서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10,000원 지하철 그냥 보내세요. 그럼 그 다음 지하철은 그 승객 수가 적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데라다 도라이코가 발견한 이 버스 정류장의 원리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죠. 10,000원 지하철 보내고 곧바로는 그 다음 지하철을 타세요. 사실 이거 갖고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요즘은 굉장히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적용하기도 하는데요. 엘리베이터도 비슷한 일이 생깁니다. 높은 빌딩에 엘리베이터 여러 대가 있는 곳이 있잖아요. 아마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보면은 제가 이렇게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데 거의 동시에 내려옵니다.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거의 동시에 왔다 갔다 할 때가 많거든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도 이 책에 소개된 버스 정류장의 원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엘리베이터가 늦어져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기다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엘리베이터가 더 늦어집니다. 그래서 느린 엘리베이터는 더 느려지고요. 빠른 엘리베이터는 더 빨라져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이어지다 보면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서로 간격을 두고 움직여야 되는데 같이 움직일 때가 굉장히 많은 거죠. 먼저 가다가 손님이 많아지는 엘리베이터는 느려집니다. 그 다음 내려오는 엘리베이터는 빠르잖아요. 손님이 적으니까 얘가 따라잡아요. 결국은 같이 움직이게 되는 그런 현상도 잘 알려져 있죠. 사실 버스의 혼잡도가 10,000원 버스, 그 다음 텅 빈 버스처럼 균일하지 않게 되는 현상을 해결하는 아주 재밌고 기발한 방법이 알려져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쫓아오는 뒷차가 사람이 많이 타서 시간이 오래 소비하고 있는 앞에 서 있는 버스를 추월하는 것을 허락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방식이 실제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고요. 다른 여러 나라에서 버스 기사에게 이걸 허락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같은 노선에 같은 버스가 손님을 태우느라 버스 정류장에 오래 머물고 있을 때는 뒷차가 앞차를 추월해서 그냥 그 다음 정류장으로 가는 것. 그게 손님들 입장에서도 훨씬 유리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버스 혼잡도가 한 버스에 집중되는 걸 줄이는 그런 효율적인 방법이 되죠. 사실 제가 그 직장이 수원 성균관대
많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했던 한 수업에서 한 학생이 기발한 개인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성균관대 수원 캠퍼스에서 서울로 가는 7001번 버스가 있습니다. 7001번 버스를 기록한 거예요. 그때 7001번 버스가 도대체 몇 분의 간격으로 오는지 실제, 그리고 버스의 혼잡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한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당연히 100년 전 일본의 전차하고 너무나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있으시면 버스 기사님이 보는 화면을 유심히 보세요. 그 화면에 기사분이 운전하는 버스 앞에 차가 어디 있는지, 뒷차가 어디 있는지 정보가 표현돼요. 그래서 요즘에 기차분들은 앞차와 자기 뒷차와 자기 차의 간격을 거의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버스를 운전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요즘 버스는 한 버스는 만원 버스, 그 다음은 텅 빈 버스 같은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의 경우는 여전히 만원 지하철 다음에 손님이 적은 지하철은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책에 있는 정말 제가 보면서 웃었던 물리학자의 시각이 드러난 아주 재밌는 파트가, 이 저자가 학회에 참석한 거예요. 그랬더니 강의실이 길게 책상이 늘어서 있고 5인용 책상인데 자기는 한쪽 끝에 앉아 있었는데 책상과 의자가 이렇게 떨리는 걸 느껴지면서 불편한 거예요. 보니까 반대쪽 끝에 있는 사람이 다리를 떨고 있는 겁니다. 다리를 떨고 있는 저 사람 때문에 만들어진 진동을 어떻게 상쇄시킬까를 학회에 가면 사실은 발표자 강연을 들어야 되는데 뭐 강연이 재미없었나 봐요. 그걸 안 듣고 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다리 떠는 운동을 내가 멈출 수 있을까? 자, 이걸 이용하는 게 물리학에서 파동의 상쇄 간섭을 이용하는 거예요. 상쇄 간섭이라는 건 두 파동이 만났을 때 첫 번째 파동이 이런 모양일 때 두 번째 파동은 뒤집힌 모양이라고 생각해 보면 두 파동이 더해져서 0이 되거든요. 파동의 진폭이. 이걸 이용하겠다라는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떠올려요. 그럼 이걸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책상 반대쪽에서 다리를 떨고 있는 사람의 진동수를 측정해야 돼요. 이 저자가 측정합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서 저 사람이 다리를 떠는 게 5Hz다라는 걸 알아내요. 1초에 5번을 떠는 거예요. 이렇게 5Hz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드린 상쇄 간섭을 이용을 해서 진동을 멈추려면 저자도 다리를 5Hz로 떨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사람이 다리를 떠는 진동에 정확히 상쇄시키는 운동으로 다리를 떨어야 되거든요. 해본 다음에 저자가 이렇게 갖고는 잘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5Hz인데 정확히 반대의 모양으로 다리를 떠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자는 실패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젠 상쇄 간섭으로 저 사람의 진동을 막는 거는 실패한 다음엔 당신이 다리를 떨고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떠올린 게 바로 공명 현상이에요. 책상이든 모든 물체는 여러분이 땡 하고 치면은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 소리가 이 물체가 진동하는 진동수에 관계돼요. 이 과정에서 언뜻 추정을 해요. 커다란 종에서 나오는 소리의 진동수가 얼마라면 길이가 이 정도 되는 책상의 고유 진동수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책상의 고유 진동수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알게 돼요. 25Hz에서 50Hz 정도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저자가 50Hz로 다리를 떨어야 돼요. 50Hz로. 1초에 다리를 50번 떨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해요. 그럼 저자의 결론은 뭘까요? 공명 현상을 이용을 해서 이 책상의 진폭을 크게 해서 반대쪽에 앉아있는 분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결과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 저자가 어떤 마음인지가 떠오르거든요. 학회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막 듣고 싶은데 책상이 막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왜 자꾸 떨어 하고 불만이 떠오른 다음엔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라는 걸 학회에서 발표를 듣는 도중에 이 물리학자의 시각을 펼쳐간 그런 것들이 아주 잘 기술되어 있어서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가장 감동을 느낀 부분이 바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시간이 안 지났을 때예요. 이 책에서 일주일 정도 뒤에 이 저자가 쓴 글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나름의 물리학자의 독특한 방식으로 애도하는 글들이 이어져요. 이 저자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그중에 아버지의 뇌에 저장되어 있던 정보의 용량 을 이용을 해서 정보가 사라지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추정해 봅니다. 한편 돌아가신 아버지의 시신을 화장하는 데 사용된 에너지도 계산을 해봐요. 그리고 화장하기 위해서 사용한 에너지가 아버지의 뇌에 저장되어 있던 정보를 소거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 화장이라는 과정이 아주 연약한 에너지만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가 사라지는 과정에 작용하는 화장의 폭력성 같은 것도 떠올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가 화장되는 과정에서 몸속에 있던 원자들은 이제 방출되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소멸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이 우주의 원자를 다시 돌려줌으로써 순환하고 있다라는 그런 감상도 이 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챕터에서 어떤 부분에서 특히 감동을 느꼈는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과 저 같은 인간은 정말 작은 티끌 같은 존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는 우리 자신보다는 엄청나게 큰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말 우주에 비하면 너무나도 무력한 존재인 것이 당연하죠.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이 우주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슬픔 같은 것이 우주의 큰 규모하고 비교하면 그리 큰 것은 아니다 라는 것으로서 좀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리고 아버지의 정보에 관련된 에너지의 양을 계산하면서 결국 아버지는 몸을 이루는 물질이라기보다는 뇌에 담겨있던 정보가 아버지다 라는 이야기도 이 책에서 펼쳐갑니다. 앞에서 아버지 몸을 이루고 있던 원자가 이제 방출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아버지는 지구의 일부가 되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지구의 대기권 바깥으로 몸에 있던 원자가 날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자는 말합니다. 아버지는 우주가 되었다 라고 표현하죠. 결국 아버지는 사라진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뇌 안의 정보로 여전히 아버지는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결국 아버지는 소멸하지 않았다. 여전히 살아계시다. 그게 물질적인 형태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뇌에 있는 정보의 형태로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생각을 펼쳐가죠.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도 돌아가신 아버지의 무덤에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도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과연 저 무덤 속에 있는 것이 아버지일까? 아버지의 몸에 있던 원자가 당연히 매장되어서 땅 속에 있죠. 하지만 아버지는 저 무덤 속에 있다기보다는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서 아버지의 죽음을 서술한 이 부분에 저도 많이 공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문화가 있는데요. 7일이 되면 초제를 지내고요. 그 다음에 제를 일주일 간격으로 이어가다가 49제를 또 지내게 되죠. 그걸 생각해 보면 초제가 7일 뒤, 그 다음에 7일이 7번 반복된 것이 49제라고 해서 7 다음엔 7 곱하기 7로 이어지는 간격으로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는데요. 이 저자는 이 과정도 굉장히 잘 살펴봤어요. 우리가 머릿속에서 갖고 있던 정보, 기억을 소실하게 되는 망각의 곡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많은 걸 기억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저장하는 정보의 양이 줄어들겠죠. 그럼 7의 곱셈의 형태로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는 이유가 우리 뇌가 가지고 있는 망각 곡선이 시간에 따라서 줄어드는데 이 함수의 꼴이 반감기가 딱 정해져 있는 지수 함수가 아니라 수학에서 얘기하는 몇 함수, x의 몇 승의 꼴이에요. 몇 함수의 꼴로 줄어든다라고 생각하면 왜 우리가 7, 그 다음에 7 곱하기 7의 순서로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몇 함수꼴로 줄어드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이 또 어떤 의미가 되냐면 몇 함수는 정말 천천히 줄어들어요. 결국 아버지를 추모하는 것, 기억하는 것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결코 0이 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저자는 양자역학의 개념을 이용해서 아버지를 추모하기도 해요. 양자역학에서는 우리 모두를 포함해 우주 전체가 시간에 따라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따라서 이렇게 변해가잖아요. 변화의 과정을 수학적으로는 유니터리하다고 이야기해요. 소실되는 정보가 없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셔도 됩니다. 결국 살아있던 물질적인 증거 그리고 아버지의 인생에 대한 정보는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는 사라졌을 수도 있죠. 우주 전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 소실되지 않는다 라는 양자역학의 유니터리라는 특성을 생각하면 어쩌면 아버지가 살아있던 이 모든 증거는 우주 전체에 여전히 아로 새겨져 있다. 따라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는 그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라는 감동적인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은 다른 재밌는 얘기도 정말 책에 많이 있어요. 이분이 본인을 포함해서 4명이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데요. 4명이 복숭아를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은 과연 어떤 것일까? 라는 것을 3차원 기하학과 위상수학을 이용해서 소개하는 그런 아주 재밌는 부분도 있고요. 거주하는 곳이 교토라는 도시인데요. 교토에서 햇빛을 피하면서 출퇴근을 하기 위해선 적절한 시간이 언제인지, 피해야 할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내용도 등장합니다. 사실 저도 이 내용을 보고 서울에 사시는 분은 기억하셔도 되는데요. 서울에서 강북 지역은 도로의 구조가 사각격자하고 좀 달라요.
그런데 서울의 강남 지역의 지도를 펼쳐놓고 도로 구조를 보세요. 도로가 갖고 있는 주된 방향이 동서 방향에 정확히 맞지 않고요. 동쪽을 기준으로 북쪽으로 20도 정도 기울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면 우리나라에서는 하지 부분에 강남에서 동서 방향 축에 가까운 방향의 거리를 걸어갈 때는 저자가 교토에서 고생하듯이 햇빛을 피하기 어렵다는 결론도 얻을 수 있겠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매일 마주치는 전봇대로부터 아침에 만원 버스를 피하는 좋은 방법은 어떤 건지,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보낸 저자의 감동적인 슬픔까지 물리학자로서의 저자가 어떻게 일상을 바라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꼭 물리학적 관점을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도 자신만의 독특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시도와 노력을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에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